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된 목표라는 내용이 공동선언 초안에 담긴 걸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 청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경쟁,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미뤄지던 것을 한국 주도로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다시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 나라의 협력 복원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채택 예정인 공동선언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와 외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선언문으로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는 우리 정부가 협의 중이라면서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사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협력 등 6가지 분야를 논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또 3국은 양자회담도 열어 각종 현안을 협의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불거진 라인 사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날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결정될지도 관심입니다. 3국은 회의 전까지 최종 실무 협의 절차를 밟고 정상회의 이튿날에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 간 만남이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북중러대 한미일의 그런 구도를 무색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도로서 한국, 일본, 중국 3자 간의 협력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의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3국이 기존의 대립구도를 넘어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협력 강화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창출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와 이른바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을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구축했다며 이는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범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당 7곳과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겁니다. 대통령실 범죄 특검으로 수사라! 참석자들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권력은 가족이나 측근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촛불 집회까지 소환하며 여당의 양심적 표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전과 선동을 위한 장외 집회가 오히려 진상규명에 독이 될 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론전에 힘을 쏟는 사이 여당 지도부는 막판 표 단속에도 집중했습니다. 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이미 전화를 돌렸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을 시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네 번째 특검법 찬성자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의 소진에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최재형 의원이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최 의원은 특검을 당당히 받아 협치를 요구한다면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는 여권에서 나올 찬성표, 그러니까 이탈표 17표에 달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당론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의원들의 표심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조건들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며 정치 공세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전격 수용할 테니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부족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추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이번 제안마저 다른 이유를 대고 회피한다면 애당초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의 의심에 대해서도 아예 별도 본회의를 열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구조개혁 등 소득 대체율 44% 안에 포함된 전제 조건들은 쏙 빼놓고 마치 여당의 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1개월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는데 며칠 만에 태업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이자 정치 공세라며 22대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 본회의 개최 제안도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받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에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와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해 예정됐던 원내 지도부 회동은 연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여야 협치 실종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남은 본회의는 28일 딱 하루뿐. 처리되지 못하는 수많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쌓여있는 법안은 16,000여 개에 달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자는 내용의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 방폐법이 대표적입니다.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소가 꽉 차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야당도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소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도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이견이 적은 편인데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 국가 경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발의만 된 채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심의한 뒤 본회의에 올려야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며 상임위 활동이란 국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거대 양당은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을 둘러싼 공방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고작 36.6%. 역대 어느 국회와 비교해봐도 낙제점 수준이란 오명을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대 임기 중반 대선과 총선이 겹치며 진영 갈등이 극단화된 측면이 민생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겉으론 싸우면서도 물밑에선 타협안을 도출해내던 특유의 협상 문화가 사라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 여부와 차기 국회 원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려던 여야 원내 지도부의 주말 회동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회동 사실이나 논의 내용을 공표하는 게 협상 진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정이 공개돼 회동을 미룬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원 구성 협상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미성년자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팀장으로 불리는 30살 강모 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낙서를 시킨 이유가 뭔지,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글을 쓰게 하고 잠적한 뒤 5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국 곳곳의 공장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녕의 제지 공장에서는 불이 10시간 가까이 지속됐고 경기 화성의 자동차 정비 공장은 소방차가 31대나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을 끄는 데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차들의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가운데 건물 지붕에는 시뻘건 불꽃이 일고 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이 건물 위로 올라가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수영리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건물로 번질 위험이 있다 보니 소방차 31대, 소방대원도 90여 명이나 동원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이 진화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탓에 4시간 40분 만에 불이 잡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위로 헬리콥터가 물을 투하합니다. 제주 구저읍 종달리에 있는 무세척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까지 3시간이 걸리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에는 경남 창녕군 대안면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쌓여있는 폐지가 많아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관광용 사륜 전동 카트가 전복됐습니다. 사고는 언덕길에서 카트가 과속으로 내려가다가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의 다리에 유리가 박히는 등
함께 여행을 온 일행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아파트 1층 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대피한 아파트 주민들은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그제 서울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해 5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IP 정보 등을 바탕으로 그제 A씨를 체포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김호중 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데에는 사고 뒤 진술 번복과 증거 인멸 시도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충수로 사태를 키웠다는 건데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경찰은 음주운전 등 남은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에 김 씨를 넘길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고 뒤 보름 만에 구속된 김호중 씨.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반복된 거짓말과 잘못된 대처가 구속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겁니다. 실제 법정에서 재판부는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던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사실을 시인한 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던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를 포함해 사고 은폐를 시도하던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모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증거인멸 과정에 김 씨가 개입했는지 등 남은 쟁점들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 심사 당시 영상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고 때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발부 뒤 아직 김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다만 구속 이후 김 씨 측 진술이나 심경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구속 뒤 김 씨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팬카페에는 구속 결과에 팬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신중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던 반면 큰 죄도 아닌데 너무하다며 여전히 김 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김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서울 영등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창립 35주년 전국 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전 교조는 지난 2년간 교육당국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빈겁대기 교육 정책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작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사 정원은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끊임없이 연금과 임금 계약을 시도했다며 교사 정원 확보와 실질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90%가 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 시 대학 교수 확보가 어려울 걸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내년도에 10% 이상 증원을 앞둔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결과 96.6%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85.5%는 매우 그렇지 않다, 1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과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각각 1%와 0.6%에 그쳤습니다.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히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95%가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의학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96.1%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의교육 관계자는 의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질 교육이 될 게 눈에 보이는데 증원에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가 올 1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치인 30%를 나란히 넘겼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31.5%, K뱅크는 33.2%, 토스뱅크는 36.3%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1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이 4조 6,200억 원, 토스뱅크가 4조 1,900억 원, K뱅크는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도록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류 소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에서 홈술 위주로 술 문화가 변화하면서 위스키 소비량이 늘고 새로운 맛을 입힌 막걸리와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된 위스키를 살펴보는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풍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맥주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다가 배부르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위스키는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칵테일의 일종으로 탄산수에 위스키를 넣어 만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매출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트 3사의 올해 4월까지 위스키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15%에서 26%까지 모두 매출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도 3만 톤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와인 수입량은 오히려 20%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홈술을 하던 소비자가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위스키 외에도 막걸리 등 전통주의 변신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주에 과일 등 새로운 맛을 넣어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었고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전통주 등 막걸리 매출은 올해 모두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 와인에 좀 줄어든 만큼 이제 좀 다양성을 많이 찾으시는 이런 젊은 층 고객분들이 이제 2030 이런 젊은 소비자층들은 이런 새로운 체험형에 이제 좀 더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가 그들의 니즈에 좀 적합한 게 아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양보다 질로 바뀌는 가운데 유통업체도 제품 다양화에 나서면서 소주, 맥주, 와인이 주도하던 시장에 주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려는 수요도 커졌는데요. 이를 겨냥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와 마늘, 매실청을 넣고 버무립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김장 수업에 열중하는 이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입니다. It was easier than I thought. I like this one, the cabbage one, pechu, and I also like the one that comes with fried chicken, the ones in the cube, the radish ones. 2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대학생들도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I think so. I think I'll try to make it for my family. This is my second time being in Korea, so it was nice to get to actually do this time. I would love to try to make kimbap or bibimbap. I hope I can watch some videos and also use this experience to try to recreate the flavor that we did today. 식품회사가 운영하는 김치박물관에서 열린 수업인데 지난해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김장 체험을 신청한 외국인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젓갈은 어떻게 사냐, 매실청이나 이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고요. 김치를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회사들은 K푸드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들을 겨냥해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미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겉절이와 김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고
또 다른 식품업체의 쿠킹 스튜디오에서는 이번 달부터 한 달에 2차례 이상 영어와 일본어로 한식 요리 수업이 열릴 예정입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먹방을 넘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CEO인 젠슨 황도 손꼽히는 세계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의 청바지로 상징됐다면 젠슨 황은 검정색 가죽 점퍼의 파워 리더로 자리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하루 만에 주가가 9% 이상 뛰면서 $1,000를 훌쩍 넘은 엔비디아.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 대세 속에 AI 반도체에 독보적 지위를 굳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The stock has more than tripled over the past year. It's now the number 3 most valued company in the market after Microsoft and Apple. 엔비디아 랠리 속에 주요 외신들은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의 개인 재산도 조명했습니다. 젠슨 황의 개인 자산 가치는 23일 하루 만에 77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1993년 엔비디아를 세운 황 CEO는 회사 지분 3.5%를 갖고 있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24일 현재 황의 재산 가치를 913억 달러, 우리 돈 1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5월 31일 33달러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1,037달러로 30배 오르면서 젠슨 황의 재산도 같은 비율로 커진 겁니다. 이로써 황 CEO는 월마트의 새 상속자에 이어 인도 재벌 고탐 아다니를 제치고 세계 17위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터틀넥과 청바지의 스티브 잡스처럼 젠슨 황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NVIDIA is under the leadership of someone named Jensen Huang, who's known for wearing black leather jackets everywhere. He's kind of a trademark this guy has. 인공지능 PC에 위대한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자신의 말대로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약진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넘고 주춤하는 사이 해외 영화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매드맥스 시리즈가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새 왕좌를 차지했고 타이완 청춘 스타 허광한의 로맨스 신작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외화 신작들을 소개합니다. We've come too far. 매드맥스 시리즈가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작 분노의 도로의 앞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주인공 퓨리오사가 떠나는 복수의 서사를 그립니다. 매드맥스의 전매 특허, 황무지에서 벌어지는 추격 액션을 통해 큰 스크린으로 보는 맛을 선사합니다. So it's different in style. I would like to think that the film is uniquely familiar. It's unique to itself and familiar for those who've seen Mad Max. 범죄 사건을 파헤치다가 오히려 용의자가 돼 쫓기는 최강 형사 콤비의 고군분투. 지난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논란을 빚었던 윌 스미스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능글맞은 티키타카와 역동적인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36 남자가 10대 시절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풋풋한 이야기입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배경으로 아련한 사랑의 두근거림을 전달합니다. 드라마, 영화, 상견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이완 배우 허광한의 싱그러운 매력이 돋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봄날의 끝자락, 삼청동 미술관 나들이 어떠신가요? 김창렬과 윤형근 등 거장의 회고전부터 신진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까지 다양한 전시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떨어질 듯 말 듯. 화폭에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을 만큼 극사실적이지만 사실은 초현실적 그림입니다. 돋보기처럼 천자문을 비추는 물방울은 어릴 적 할아버지와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우연히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에 큰 깨달음을 얻은 김창렬은 그때부터 분노, 불안, 행복을 모두 물방울에 담습니다. 같은 물방울 같지만 맺히고 흐르고 흩뿌려지며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달마가 면벽을 하듯이 작가는 물방울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걸쳐 이 물방울을 화면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아름답게 보여질 것인가, 그것만을 고민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구현했다고. 초기작부터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까지 김창렬의 50년 물방울의 변주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과 땅을 상징하는 다색이 한지 위에 켜켜이 쌓이고 큰 붓으로 내려그은 기둥 사이사이에 공간이 열립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 윤영근을 상징하는 청다색과 천지무는 현대사 질곡을 온몸으로 겪은 그의 경험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일찌감치 미리 깨달으시고 그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초월해서 그것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무한의 가치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셨던 과정에서 윤영근의 화풍은 1980년대 한국을 떠나 파리에 머물며 구현됐고 이후 2002년 두 번째 파리 시기에 더 과감해지며 깊이감과 조형미가 극대화됐습니다. 전시는 작가의 두 차례 파리 체류 시기를 비교해 관람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 올해로 21회를 맞은 금호 영 아티스트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가들의 개인전입니다. 회화부터 설치까지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애플 수박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정하고 재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헬로티비 임희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만한 수박들이 줄기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 애플 수박으로 불립니다. 당도도 11브릭스로 우수한 편인데다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입니다. 한 줄기에 수박 여러 개가 열리고 일반 수박보다 재배 시기도 빨라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됩니다. 일반 수박은 한 줄기 한 포기에서 하나밖에 못 따요. 근데 이 송루란 이 수박은 세 줄기를 뽑아서 2개 반에서 3개를 따. 농가들이 이걸 선호하는 것은 일반 수박보다 이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속이 노란 망고 수박도 지난주부터 수확을 시작해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애플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10곳, 면적은 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수박 수요가 늘자 예산군에서는 수박묘 보급 등 기반 시설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농가에서 재배 이기작 작부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고 수박 종묘 그리고 이제 시설 하우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에서 재배된 수박은 개통 출하를 통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마트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예산군에서 출하되는 애플 수박은 모두 34만여 통. 예산군은 수확한 애플 수박을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소형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과일 품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울산 지역에선 일부 캠핑족이 어항 부근까지 들어와 술판을 벌이며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캠핑족이 남긴 흔적을 대신 치워야 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과 환경 오염을 호소하지만 야영과 취사를 막을 규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웁니다.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옆에선 고기를 굽고 술판도 벌어집니다. 이곳은 어업을 위한 곳인 어항구역인데 여름철이 다가오자 어항구역에까지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캠핑족들이 떠난 자리엔 불 피우고 남은 재와 부탄가스가 남겨졌고 바다엔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합니다. 캠핑객들이 많이 오셔서
바닷가에다가 쓰레기나 고기, 주류 같은 것들 다 버리시고 가시고 그다음 땅바닥에도 많이 버리시고 가셔서 저희가 다 치울 경우가 많거든요. 어항구역은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는데 해수욕장법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어촌어항법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어항구역은 캠핑족 단속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항구역 안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해도 행정적인 처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도 단순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사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항법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딴 데로 가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하죠. 법의 사각지대에 선 캠핑족들로 인해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이 기술적 개발 목표와 군의 요구 기준에 충족했다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LSAM은 북한의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체계에 속하는 무기입니다. 기존의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의존했던 방어망이 한국군 독자 전력인 LSAM 전력화로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LSAM은 규격화 등 후속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2028년쯤 전력화돼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격 중단 명령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보도가 나와 이번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 무너진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잔해들 위로 또 탱크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군은 토요일 가자 북부 자빌리아에서 작전을 펼쳐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라파를 포함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격을 피해 도시를 탈출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구호품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대피소에서조차 물과 음식을 구하기는 힘이 듭니다. تجينا ساعة في اليوم ساعة لتقريبا 5000 شخص في مركز الإيواء الحمامات ساعتين بتقف على الدور عشان تجيب مي وبدك ساعتين على دور على الحمام. 이집트가 가자 남부 케렘 샬롬 구호품 통로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지만 전투가 격렬한 상황에서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번 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주도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새로운 제안을 바탕으로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다고 AFP 통신 등이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CIA 국장과 카타르 총리, 이스라엘 대표단 등이 만난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 지구의 해법을 이번엔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 등 운용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습니다. 영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동결 자산 자체를 쓰는 것보다 이자 등 운용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되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재건에 쓰도록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Chiaramente ancora finalizzata perché presenta
delle problematiche di tipo tecnico e legale significative. 앞서 유럽연합 EU는 영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30억 유로, 4조 5천억 원가량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더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68조 4천억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빌려주자는 겁니다. 운용 수익의 범위와 액수는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정해집니다. 최근 더 거세진 러시아의 공세 앞에서 우크라이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If there are agreement, general agreement of G7 nations, I believe there are no obstacles to implement it. G7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 410조 원 정도를 동결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기간에 무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모스크바 인근 코롤리프에 있는 전술 미사일 회사에서 방산업체 대표들과 만나 해당 기간에 미사일 포병 무기 생산량은 22배 이상, 전자전 장비와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 경제를 적절히 구축하면 나라에 있는 모든 루블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군 자금이 전체 경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137명의 사망자를 낸 칠레 대형 산불은 지역 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에 의한 방화 범죄로 조사됐습니다. 칠레 경찰과 검찰 특별수사팀은 산의 일부로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낸 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 등 2명을 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발파라이소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민가를 덮치면서 137명이 숨지고 16,000호에 가까운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등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조팀이 수도 포트모르비즈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엥가주 고지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사태는 현지 시간 오전 3시쯤 발생했으며 한 현지 매체는 300여 명이 숨지고 주택 1,100여 채가 매몰됐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팀은 현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막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잔해 깊이가 6에서 8m이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여기에다 주변의 흙도 불안정해서 언제든 흘러내릴 수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5일 오전까지 수습된 주검은 3구에 불과합니다. 4연패로 흔들렸던 기아가 두산을 물리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7회까지 1실점으로 투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역시 대투수 양현종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두산 타선이었지만 양현종의 노련한 투구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회까지 단 1실점. 이 점수도 포수의 포구 실책이 겹쳐 비자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시즌 4승에 KBO 통산 두 번째로 2,400이닝을 돌파했고 탈삼진은 4개를 곁들여 역대 두 번째 2,000탈삼진에 5개를 남겼습니다. 두 부분 1위는 모두 송진우 전 한화 코치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나 또 변화구의 속도 조절, 심지어는 직구의 속도 조절도 신경을 쓰면서 던지는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기록이지 않을까. 타선은 9번 타자로 나선 김태군이 이끌었습니다. 2회 투아웃 1루에서 선취 타점을 뽑아냈고 3회에도 투아웃에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6대2로 승리한 기아는 4연패를 끊고 두산을 한 경기 차로 밀어내고 선두를 수성했습니다. LG는 타선의 집중력에서 NC에 앞섰습니다. 허두환이 1대1로 맞선 2회 싹쓸이 2루타로 먼저 달아났고 전날에도 연타석 홈런포를 터뜨렸던 박동원은 5대2로 앞선 5회 결정적인 석점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10대6으로 승리한 LG는 3연승을 달리며
4위 NC와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유현진이 6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한 한화는 연장 10회 안치홍이 결승 2타점 2루타를 쳐내며 SSG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유강남과 박승욱이 8회 차례로 동점과 역전 솔로볼 터뜨리며 삼성을 7대6으로 눌렀고 KT는 5이닝 1실점으로 버틴 엄상백의 호투를 발판 삼아 키움의 5대2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60mm, 그 밖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중부와 전북,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8.7도, 청주 17.5도, 대구가 14.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춘천도 24도, 청주와 대전 27도,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에는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